이게 어떻게 보면 뭐 오늘 이게 거를 그냥 페이지로 메모로 이 중에 특히 이제 제가 노무현 대통령께서 당선자로 발표가 되고 3일밖에 안 지났습니다. 계시자마자 그 당시에 전문시 취임하시면 경제 정책을 이렇게 해가지고 경제 분위기가 확 좋아지게 만들어보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가서 공부를 드렸더니 반응이 왜 지금 경제를 좋게 만들어주려고 그러느냐. 내 임기 끝날 때쯤 그때 경제가 좋게 만들어달라. 지금 경제가 어려운 건 사실인데 이 경제가 어려운 건 어떤 건축이고 내 책임이 아니냐. 근데 모든 정권이 출범할 때 어머니가 막 부부가지고 출범할 때 뭔가 돌아가는 것 같고 마시마시 하는 것 같은데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이나 리소스를 이초에 써버리면 후반에 가면 오히려 내가 가라앉는 그런 모습으로 난 그런가 그러지 말고 내가 이게 끝날 때쯤 문제가 그런 식으로 내 모습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오늘 말씀하신 것도 제가 교수로 만든 보통 다른 대통령하고 말씀이 전혀 다르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한마디로 쓸 수 있는 정부라고 해서 리소스가 완전히 있는 게 아니다. 원할 수 있는 수단이 완전히 있는 게 아니고 지금 그걸 지금 표현으로 말씀드리면 자,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경기 활성화 위해 규경을 해야 되겠다고 하면서 규경을 해야 되겠다고 하면서 왜 200조, 300조 안 하고 20조, 30조 하겠다 가지고 고민을 하겠습니다. 많이 쓰면 쓸수록 오면 200조, 300조 하면 되죠. 2000조, 3000조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면 반드시 이제 경제라는 것은 시장을 복수하는 게 있습니다. 시장이 백파이어를 해가지고 경제가 더 어려워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지금 분위기를 좋게 하기 위해서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재정에서 돈을 풀고 싶어도 한도가 언제나 있는 가능한 쓸 수 있는 수단의 한도가 있는 건데 그거를 제대로 쓰고 그다음에 그것이 근본적으로 경제의 진실을 튼튼하게 하는 데 해야지 써서 내 일이 끝날 때 경제가 좋아지게 됩니다. 이거는 국민으로 제가 알아듣고 생각이 든 적이 있는데 한마디로 돈 가능한 리소스를 가지고 소비성에다가 소비성 지출을 해서 그냥 그러면 당장 경제가 좋아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쉬운 예로 전 국민한테 25만 원씩 복권이 생기게 해서 그 돈을 어디다 쓰겠습니까? 25만 원 여러분 25만 원 더 생기고 어디다 쓰겠습니까? 지난번에 한번 25만 원씩 나눠준 적이 있거든요. 그때 보니까 경제를 벗어나게 하는 쪽으로는 전혀 한 번도 안 나더라고요. 결국 그 돈은 그냥 평소에 먹던 고기 한 구워 먹고 돈 쓰고 싶은 정도 못 쓰는데 쓰고 하면 일단 경기가 좋아지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장사하시는 분들이 어쨌든 그거가 좀 그런 일이고 수입이 늘어나는 것으로 있어서 경기가 활성화되는 것 같지만은 그냥 그걸로 끝나버립니다. 그걸로 끝났죠. 그리고 이 돈이 문제가 발전하고 성장하는 부분은 투자를 해야 하는데 투자를 이런 일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정부가 아마
그거를 고민하지 않나. 시간에 부족하게 있으니까 결국 투자라는 건 뭐냐 하면 개인이든 기업이든 국가든 현재보다도 더 영향이 커지고 생산 능력이 그러니까 질적 양적으로 생산 능력이 발전하는 것을 투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일 이제 기본적인 것이 SOC 투자죠. 도로, 강구, 철도 이런 공항 같은 이런 SOC 투자는 아주 경제 발전, 경제 개발에 아주 출발점이고 기본이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대체로 나라와 지방자치 단체가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교육 투자는 뭐 나라도 하지만 사실은 교육 투자 중에 마지막 완성 단계에 가서 고등교육은 이거는 나라보다는 개인의 몫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교육 투자를 통해서 우리 개개인의 역량을 향상시키는 것도 이제 중요한 점점 이 첨단 기술 산업 쪽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중요한 투자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술 개발 투자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교육 투자와 기술 개발 투자를 합쳐서 인적 투자라고 부릅니다. 사람의 투자해서 사람의 역량을 키우는 거, 이 투자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기업이 주로 담당하는 공장을 짓고 기계를 들여놓고 하는 설비 투자, 이 투자들이 많이 일어나야 미래에 기업이나 개인이나 국가의 역량이 커지고 발전을 하는 거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뭐 요즘 최근에는 자 예를 들어서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초기에 정부가 쓸 수 있는 리소스 자체가 아주 하나도 없었습니다. 정부가 쓸 수 있는 동원 가능한 자원이라는 게 미국 원조밖에 없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원조조차도 그 원조라는 게 주로 밀가루, 옥수수가루 준 거거든요. 분유 주고 그런 건데 그것조차도 국민들한테 나와서 마을 도로라도 만들고 그 다음에 저수지는 못 만들죠. 사람들이 산택 들고 나와가지고 그냥 개천 막아서 그 정도밖에 못 만드는 그런 일이라도 해서 그게 전부 다 미래의 생산 능력을 키우는 투자거든요. 아주 원시적인 투자 행위를 해야만 그 옥수수가루, 밀가루를 주고 하는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는 처음부터 투자를 중시하는 걸 통해서 그랬기 때문에 다른 모든 나라들이 우리나라만 미국 원조 받았으니까 모든 나라가 다 원조를 다 받았는데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어디에 경제 성장과 발전에 성공해가지고 선진국 반열에 들어가게 된 것은 우리가 처음부터 투자를 중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 박정희 대통령 때도 보면 그냥 투자하는 데만 돈이 돌아가게 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투자를 하려고 그 당시에 투자를 하려고 하면요 한국 돈은 아무리 많아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달러가 있어야 기계를 사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투자하는 데만 그리고 소비재를 사오는 데는 한 번도 달러를 배정을 안 해줍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동원 가능한 모든 자원을 투자에 퍼부어 가지고 그리고 특히 이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교육 투자에 엄청나게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미국하고 유럽 국가들이 원조를 주겠다 그러면 원조를 어떤 형태로 달라고 그러냐 하면은 학교 특히 공대 공고 그래서 단백질로 분류는 뭐 이런 식으로 고등학교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월남 파면 대가로 키스트를 받아냈을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그러니까 뭐든지 하여튼 사람을 키우는 쪽에 원조를 굉장히 많이 받아가지고 그래서 오늘날 한국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나라를 보시면 여기 보시면 빨간 선이 이 복지 지출입니다. 나라가 돈 가능한 나라가 쓸 수 있는 돈을 가지고 몇 퍼센트를 어디에 썼느냐 하는 건데
파란선이 경제거든요. 경제개발비의 비중이 쭉 떨어지는 게 보이시죠? 그게 2000년대 돌아가지고 나라가 경제개발에 투자하는 것보다 사회복지 쪽에 사회복지 지출은 그냥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걸로 그냥 끝납니다. 예, 그게 나라나 기업의 미래의 생산 역량을 키우는 것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빨간 선으로 표시된 복지의 비중은 아주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나라가 생산적인 데 투자하는 것은 저렇게 줄어들고 해서 그게 지금 우리 경제가 지금 이게 한두 해가 아니고 20년 이렇게 지속이 되면 영향이 없을 수가 없는 겁니다. 네. 그래서 경제개발이라는 것은 투자고 사회개발이라는 것은 돈이거든요. 복지라는 것은. 그래서 이것이 지금 우리 경제나 활력을 잃어버린 중요한 원인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거하고 이제 비교해가지고 제가 중국이 2000년대 돌아가지고 2010년 10년 언제까지만 해도 중국이 급속히 발전하고 있구나는 하지만은 그냥 성장을 하는 것이지 발전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역량이 아주 고도화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은 안 들었는데 그거를 2015년에 중국 제조 2025 그러니까 10년 계획을 세웁니다. 10년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러니까 10대 전략산업 전기차, 바이오, 그 다음에 고속철도, 로봇, 4세대 정보기술, 양설비, 농기계, 전력설비, 신소재, 항공우주 장비 이런 10대 전략산업을 딱 지목해가지고 여기에다 돈을 붓는데 나라하고 기업이 그냥 무한정 돈을 붓습니다. 네. 이 공산주의 체제의 어떻게 보면 장점이라고 우리 박정희 대통령 때도 경제개발 계획 세워가지고 국가가 리소스 엘로케이션에 직접 관여하면서 미래의 생산 역량을 키우는 데다가 모든 도움 가능한 역량을 거기다 집중해 그때하고 비슷한 식의 그거를 이거 공산국가니까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기업들이라고 그래도 대부분 다 우선 국영기업이거나 아니면 국영기업이 아니더라도 비상장기업입니다. 상장기업은요 주주 눈치 보느라고 리스크 테이킹하는 그런 과감한 투자를 못합니다. 신기술 개발이나 신산업에 과감한 투자 그거 실패할 확률이 많이 넘는 그런 짓을 상장 기업들은 주주들 등산에 쉽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중국은 물론 이제 2020년 전후 해가지고 2015년 이후에 많이 상당히 됐지만 그래도 중국 주주들은 선진국이나 우리나라 주주들처럼 그렇게 말하자면 경영진한테 아이고 미래를 위한 투자고 발전이고 나발이고 다 집어치우고 지금 당장 배당 더 많이 내주라 이런 식의 주주들이 많지가 않아서 어쨌든 간에 중국이 이런 부분에 투자를 한 걸 보면 거의 무서울 정도로 투자를 합니다. 이 기술개발 분야에 그래가지고 결국은 지금 여기 보시면 전기차, 배터리, 드론, 고속철, 신소재, 태양광 그 다음에 이 5G 5세대 통신 이런 것들 보면 다 말하자면 현재 첨단 산업들인데 여기에 세계 1등 기업을 다 만들어냈습니다. 7개로 확실히 세계 1등 기업을 만들어냈고 나머지 3개도 아마 한 1, 2년, 2, 3년 내에 세계 1등 기업이 중국에서 나올 겁니다. 이것을 해낸 힘이 투자라고. 이걸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기업들도 투자하니까 과감한 투자가 아니라는 이유는 여러 가지 경향이 있겠습니다. 돈의 문제 이전에 규제 때문에도 규제가 그냥 모든 걸 여기 적어놓은 거 보시면 그리고 중국의 또 하나 있거든요. 중국이 고속철을 그 사이에 23,000km 깔았습니다. 23,000km. 네? 23,000km 고속철을 깐다는 게 돈이 얼마나 들어갔을지 짐작이 가시죠. 그런데 한국은 1,200km고 미국은 고속철도가 735km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고속철이 735km밖에 안 가는 나라하고 이
23,000km 깔아나가고 그 관련된 기업들의 능력이 어느 쪽이 강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투자를 많이 한 쪽의 기업들이 그러니까 원래 고속철은 우리가 저 경북 KTX 만들 때만 해도 불란서 기술 도입할 거냐, 독일 기술 도입할 거냐, 에데베 기술 도입할 거냐, 아이스 기술 도입할 거냐 이거 가지고 일본보다는 그쪽이 낫지 뭐 이런 거 했었는데 왜 그러냐면 그 두 나라가 그 당시에는 고속철도 건설 경험이 제일 많고 그 관련 산업들이 제일 크고 강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중국이 제일 강합니다. 당연하죠. 23,000km를 건설하고 운전해본 경험이 있으면 제일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태양광하고 뭐 풍력 발전 이런 것도 중국 가보면요 아주 그냥 가슴이 탁 막힙니다. 중국 서쪽에 이런 식으로 하면 이런 얘기가 그 실감도 안 나는 거죠. 이론적인 얘기가. 중국 서쪽에 그 바이런산이라고 서유기에 나오는 손오공이 삼장독자한 곳이고 가마왕 불을 뿜는 그런 마귀들이 사는 거기를 지나가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게 바이런산이 실제로 있고요. 그 바이런산 지역의 지표면 온도가 78도까지 올라갑니다. 그냥 그때 그 바위 위에 계란 탁 뜨면 자기가 프라이 될 정도로 그런데 지표면 온도가 78도까지 올라간다는 뭘 의미합니까? 그 땅은 다른데 전혀 쓸모가 없다는 겁니다. 그 땅의 실질적 경제적 가치는 제로라는 거죠. 그러니까 땅값이 제로인 데다가 끝도 없이 태양광 패널을 깔아가지고 태양광을 발전합니다. 근데 우리는 풍력 발전, 태양광 발전 어려운 게 땅값이 비싸가지고 그 비싼 땅에 태양광 패널을 깔아가지고 수지는 안 만든다고요. 그러니까 뭐 저수지 위에 깔아볼까 뭐 어디 아무도 안 쓰려고 하는 새만금에 깔아볼까 이러고 하는 게 있거든요. 풍력도 보면은 저 신당성에 하선 해랑이라고 저기 뭐 시크로드 이쁜데 거기에 제가 지나갈 때 보니까 철도변에 콘크리트 담을 쌓아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중국 가이드한테 왜 저 철도변에 저렇게 담을 쌓아놨냐 했더니 한참 전에 바람이 불어가지고 철도가 날아간 적이 있답니다. 철도가 날아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근데 사실은 그렇게 강한 바람은 풍력 발전은 못합니다. 풍력 발전에 딱 적절한 바람의 속도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거기를 가거나 아니면 저 내봉고 초원에 가면요 우리나라만큼 풀밭이 있습니다. 농사도 안 짓는 그냥 풀밭 땅값이 사실상 제로인 그냥 소나말이나 풀 놓고 먹이는 그리고 그렇게 넓은 풀밭에 바람이 얼마나 잘 불겠습니까? 그래서 중국이 최근에 이룩한 성과나 이런 걸 보면 그냥 지금 우리가 복지 소비 지출을 많이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이런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은 다음에 이제 2025년이 됐잖아요. 이번에는 중국 표준 2035라는 걸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아까는 중국 제도 2025니까 10년. 요거는 앞으로 8대 신산업과 9대 미래 산업에서 중국이 제일 높은 기술을 발전해서 이 산업들의 이 기술들의 표준을 중국화합니다. 모든 관련 기술과 산업들이 중국의 표준을 따라오게 만들겠다고 하는 중국 표준 2035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중국이 엄청난 투자를 해서 그리고 저는 이 중에 제일 여러분한테 강조하고 싶고 제일 쇼킹한 것은요 교육입니다. 교육. 인재 양성입니다. 인재 양성이라는 게 지금 이공계 대학 졸업자가 이 숫자가 좀 2020년자 제가 이렇게 비교를 잘 해놓은 거는 좀 오래된 것밖에 없어서 이걸 가져왔는데 이공계 대학 졸업자가 357만 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제가 이렇게 멋있게 만들어서 여기 지금 2025년에 중국의 이공계 대학 소위 스템 사이언스, 엔지니어링, 그다음에 테크놀로지, 맨 마지막에 M은 매트매틱스입니다. 수학. 요 분야를 소위 미공계라고 치는데 이게 다 스템 단계거든요. 저기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엔지니어링, 매트매틱스. 스템의 이공계 대학의 입학 정원이 거의 400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축적한 건 357만인데 요새는 지금은 한 해에 들어가는 게 거의 400만 가까워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양성되어 있는 이공계 고급 인력을 장난은 못합니다. 미국을 뭐 추월할 수는 벌써 오래됐고요. 이게 이제 박사학위 스템 분야에 이공계에 박사학위 취득자가 1년 몇 명이냐 하는 건데요. 2020년에 43,000명의 이공계 박사가 배출됐습니다. 근데 그때 요 보이시죠? 미국이 더 많았었는데 드디어 미국이 이제 줄어들고 중국이 더 많아졌는데 이게 2020년 숫자입니다. 지금 현재는 제가 알기로는 미국하고 중국 숫자밖에 없어서 여기에 넣었는데 지금은 거의 한 7만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1년에 박사학위 배출자가 7만이고 미국이 4만이 채 안 되고 해서 거의 미국보다 중국의 이공계 박사학위 배출자 수가 2배 가까이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 어디 있죠? 저 밑에 그래도 뭐 다른 나라보다는 조금 나았습니다. 아주 근데 어쨌든 간에 이런 이공계에 인력을 키워내는 나라하고 첨단 산업에서 중국과 경쟁을 해야 된다는 게 참 눈앞이 깜깜하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했죠? 우리나라는 16년간 대학 등록금 동결했죠. 16년간 대학 등록금 우리 이기우 총장님 그걸 겪으셨을 텐데 16년 대학 등록금을 동결하면요 대학 교육은 그냥 초토화 됩니다. 네? 16년이라는 게 한 해에 2% 3% 올리는 게 맞지. 네? 그렇다고 우리가 한 해에 10% 20% 올린다는 것도 아니잖아요. 물가상승률만큼이라도 올렸어야 하는데 16년을 누적하니까 거의 한 40%가 깎이는 거예요. 네? 물가상승률만큼은 사실은 쓸 수 있는 돈이 줄어드는 것과 가까운 효과가 똑같잖아요. 네? 근데 16년을 그래 보니까 대학이 쓸 수 있는 돈이 자 그래서 우선 대학 교수 월급을 못 올려줍니다. 네. 그 다음에 연구개발 이공계는 거의 이 시설, 연구 시설 투자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리고 이 첨단 산업 분야의 이공계의 시설 투자라는 게 이게 돈이 한두 푼 드는 게 아닙니다. 네? AI는 교수 유치도 못하고 시설도 보내주는 데서 무슨 놈은 AI 인력을 키워내느냐고요. 반도체 인력을 키워내느냐고. 그래서 근데 이 중국은 교육 투자를 엄청나게 그리고 우리처럼 16년간 대학 동결 그딴지는 안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양으로 인해전수를 이렇게 생각하실까봐 그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2016년에 네이처 인덱스라고 네이처라고 이공계 최고의 학술지가 있는데 네이처에서 전 세계 대학의 이 등수를 매깁니다. 그 등수를 매기는 네이처 인덱스의 글로벌 대학의 순위 여기에 보면 2016년 10년 전에 그러니까 중국이 중국 제도 2025를 처음 시작했을 그때쯤 세계 대학 순위를 보십시오. 베이징 대학 하나 들어가 있네요, 그렇죠? 고등에 베이징 대학 하나 들어가 있는데 2024년을 보시면은 하버드 대학하고 MIT를 빼고 나서 다 중국이에요. 저는 양이 질을 좌우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양이 엄청나지면 네? 질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다. 아까 중국의 태양광
하고 도서처하고 예? 그다음에 중국의 풍력 발전 양이 질적 고도화를 가져온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여기도 이렇게 대대니까 여기를 보는 쪽은 그래서 결국은 첨단 기술 산업이라는 거 이 공제 제조 쪽의 첨단 기술 이 인문 그러니까 비제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비스 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비스 산업도 결국은 경쟁력을 마지막에 가면 사람이 좌우한다고. AI 같은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자 지금까지 이제 투자를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 투자도 지금 우리나라 투자 항상 그리고 그 얼마 안 되는 투자를 또 맨날 또 공항 짓고 비행기가 안 뜨고 내려가지고 활주로에 고추 말리는 공항을 짓고 앉아 있는데 이런 식으로 돈을 낭비하면요. 그러니까 이거를 자 국민들을 위해서 사회복지 지출을 많은 속도로 늘리고 다 좋습니다. 근데 항상 그다음에 비행기도 안 뜨고 내리는 공항도 지어도 못하고요. 건설업 경기 진흥이 진작이 되겠죠. 건설업이 그 공항 짓는 동안은 아까 제가 투자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제일 앞에 있는 게 건설 투자 아닙니까? 그죠? SOC 건설 투자의 결정적인 맹점은 건설 투자는 건설이 계속되는 동안 일자리가 생기는데 그리고 경기에 도움이 되는데 완공되는 순간 아무것도 없어져 버립니다. 완공되는 순간 그 고용이 그대로 들고 그 다음에 거기에 소비 지출도 그대로 들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 소위 말하자면 완공되면 거기에서 생산물이 쏟아져 나오고 완공되면 거기에서 부가가치가 만들어지는 그런 투자가 계속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완공과 동시에 일자리가 없어지는 투자보다는 완공하고 나서도 오히려 일자리가 더 많이 계속 생기는 그런 투자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니까 어떤 데 돈을 쓰면요 기업도 마찬가지고 이건 다 개인도 마찬가지고 돈을 쓰면은 진정한 그 대가는 써야 될 때 돈을 못 쓰는 겁니다. 20년대 돌아가지고 헛돈을 너무 많이 쓰는 바람에 써야 될 때 돈을 못 썼다고. 대학 등록금 16년 동결이 대표적인 얘기입니다. 대학 등록금 16년 동결해가지고 그게 이제 명분이 뭐냐 하면은 국민의 소비 지출 부담을 덜어줘가지고 지출 부담을 가볍게 해서 그 돈을 가지고 다른 데 쓰면 그게 이제 경기 활성화가 된다 이런 이론이거든요. 그게 소득주도 성장 얘기입니다. 그런데 자 등록금 덜 내게 해가지고 거기서 해마다 한 만원, 2만원 부담이 들어져서 그 돈을 그러면 국민들이 어디에 쓰겠습니까? 국민들이 미래 산업에 미래 기술 개발에 투자하겠습니까? 그냥 먹고 치우는 거 소비해버리고 그러니까 소비해버리고 그냥 끝나는 거 그런 쪽에 너무 그 다음에 투자를 해도 투자가 끝나면 일자리도 없어지고 아무것도 그리고 그나마 거기에 막 비행기가 엄청 떠내리고 배가 들어가나 하고 해서 경제에 기여를 하면 좋은데 그냥 오는 공항을 너무 여러 개 지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울진도 짓고 여러 군데 지었어요 정치인들이. 정치인들한테 경제 그러니까 생산적 투자만이 지금 이 나라를 살린다. 근데 불행하게도 이거는 효과가 나타나려고 하면 몇 년 걸립니다. 그죠? 완공돼 가지고 거기에 일자리가 생기고 거기에서 이공계 대학 입학 등을 늘려가지고 거기에서 인재가 배출되려고 하면 4년 5년 걸리죠. 이게 정치인들한테 인기 아주 없습니다. 정치인들은 즉각 효과가 나타나는 걸 원하는데 즉각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길게 보면 효과가 없어지는 이 선택에서 우리 국민들이 앞으로 노무현 대통령처럼 5년 후에 효과가 나타나도 좋으니까
5년 후에 경제가 잘 되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자세로 투자에 몰두하면 앞으로 점점 나아질 것이고, 지난 2000년대 돌아가지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거는 여야가 좌우가 다 비슷해요. 네? 조금씩 정도의 차이는 있고 조금씩. 자, 대학 등록금 독일 누가 시작했습니까? 네? 기재부가 아니고 어느 대통령이. 그 정치인들이 한 거지. 그거는 형님, 그 기재부가 했다고 그러지 마십시오. 기재부한테 맡겨놓으면 절대 그런 짓 안 합니다. 정치인들이 그것이 국민한테 아부하는 길이라고 믿고 국민들한테, 국민들이 쫓지 말아야 되는 거죠. 국민들이 야이마 더 좋은 교육을 시켜달라고 그랬지 언제 대학 등록금을 16년간 한 40% 대학 등록금을 깎아달라고 누가 어느 국민이 그걸 원했냐고요. 아니 학생 중에 그거 원하는 애 있어요. 걔는 공부할 생각도 없고 그냥 어떻게든지 졸업장을 한 푼이라도 적은 돈으로 졸업장을 받겠다는 생각밖에 없고 내가 더 나은 교육을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없는 겁니다. 국제 경쟁력 있는 교육을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없는 그런 애들한테 그런 국민들, 그런 정치인한테 지질 끌리댕긴 결과가 오늘날 한국 경제가 중국한테 완전히 뒤져가지고 지금은 반도체 이외에는 모든 산업에서 중국한테 뒤져버렸단 말입니다. 이거를 과감한 투자만이 그리고 우리는요 중국하고 똑같은 비율로 투자를 하면 중국의 40분의 돈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GDP에 몇 프로를 투자하자 해서 중국하고 같은 비율로 투자하면 중국의 한 30~40분의 1을 투자할 수 있는 돈이 있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 진짜 이 돈을 피같이 생각하고 겉으로 써서는 안 된다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투자가 중요하다는 말씀 너무 많이 드시는 것 같은데 투자는 결국은 뭐가 결정합니까? 돈, 땅, 사람입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할 때 제가 이거 이제 새로 출범하는 정부에 주는 충고거든요. 근데 문재인 정부 출범할 때도 비슷한 걸 썼는데 그때는 핵심적으로 한마디로 얘기하면 돈, 땅, 사람을 자유롭게 해주면 경제는 일어날 것입니다. 근데 그 이후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민주당 국민의힘 좌우 여야 할 것 없이 모든 정부가 돈, 땅, 사람을 자유롭게 하는데 실패한 결과가 돈, 땅, 사람을 자유롭게 해서 투자가 활발하게 일어나게 해줬으면 경제가 오늘 이렇게 안 되는데 자꾸 이렇게 이거를 경제를요 1년 6개월 이런 단위로 보지 마십시오. 1년 6개월 단위로 보고 뭘 하면은요 길게 보면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때도 돈, 땅, 사람을 자유롭게 해서 투자를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정반대의 일만 하다가 일자리 정부라고 임기 첫날을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들면서 일자리 정부가 되겠다고 출발했는데 역대 정부 중에서 일자리를 가장 못 만들고 끝난 정부예요. 일자리는 뭘로 만들어요? 생산적 투자로 만들어요. 일자리 만드는데 제일 좋은 투자는 설계 투자지, SOC 투자, 공항 만들고 하는 것은 건설 투자는 완공과 동시에 일자리가 없어진다. 완공 후에도 일자리가 계속 남는 그런 쪽에 투자를 열심히 했으면 되는데 자 그러면 어쨌든 돈, 땅, 사람 얘기를 하겠습니다. 돈의 경우는 이제 오늘 가격은 뭡니까? 돈의 가격은 한쪽으로 보면 금리고 한쪽으로 보면 물가입니다. 그렇죠? 원유 가격이 배럴당 100불 하는 게 원유 가격이 배럴당 50불이 됐으면 원유 가격이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달러의 가치가 높아졌어요. 배럴당 50불 하는 원유가 배럴당 100불이 되면 달러의 가치가 강으로 떨어졌다. 가격이라는 것은 물가라는 것은 돈의 가치에 거부이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의 돈의 값은 금리입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이 하는 일이 뭡니까? 모든 나라의 중앙은행이 하는 일은 그 나라 돈의 가치를 지키는 겁니다. 그 나라 돈의 가치를 지키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뭘로 나타납니까? 물가를 안정시키는 걸로 나타납니다. 물가를 안정시키면 금리가 싸지죠. 그죠? 물가가 5% 10% 오르는데 금리를 2% 3%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도 저축도 안 하고 아무도 투자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되죠. 그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물가 이상으로 금리는 올려야 됩니다.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리고 내리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걸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뭐 트럼프도 그렇고 하여튼 대통령들이 꼭 대통령 되고 나면 금리 내리라고 막 은근히 압력을 넣는데 트럼프는 막 내놓고 그냥 금리 내리라고, 안 그러면 니 자른다 자꾸 뭐 이런 사람까지 있는데, 하는 존재가 FRB 의장이 금리를 마음대로 내립니까? 시장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데 금리를 내려요? 말도 안 돼요. 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금리를 내려요? 죽는 길입니다. 나라 경제를 아주 급속도로 망치는 길이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왜 추경을 200조, 300조 안 하고 2천조, 3천조 안 하고 20조 할까 30조 할까 그걸 갖고도 발발 떨고 걱정을 하느냐 하면, 추경을 많이 해서 돈을 풀면 더더군다나 그 옛날처럼 세계 인격이 남아가지고 작년에 돈이 쏟아 남아가지고 야 이거를 그냥 국채 상환하는 데 써줄 거냐 아니면 더 생산적인 데 쓸 거냐 이런 상황에서 그냥 추경해서 쓰자 하는 거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지금은 한 분이 전부 다 100% 돈을 더 쓰는 게 100% 국채 발행해서 자본시장에서 돈을 조달해서 써야 되는데, 얼마 정도, 그러니까 자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한국도 최근에 미국, 일본이 국내 금리가 자본시장에 국채 금리가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유통시장에서 국채 금리가 오르면 새로 발행하는 국채를 그 금리 안 주고 발행하면 팔리겠어요? 안 팔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금리가 심지어는 미국의 이 국가 신용 등급이 떨어졌잖아요. 국가 신용 등급이 S&P 피치가 3대 신용평가 기관에서 다 미국 국가 신용 등급을 떨어졌는데, 국가 신용 등급이 떨어지면 미국 국채 기자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미국 국채 트럼프는 좀 투자가 많이 일어나게, 왜냐하면 투자를 하려고 하면 금리라는 게 투자의 소스거든요. 여러분들 다 사업하시니까 자기 돈 갖고 사업합니까? 자기 돈 갖고 사업하면 안 됩니다. 왜 자기 돈 갖고 사업하면 안 되느냐? 사람이 누구나 다 자기 눈에 눈꺼풀이 콩깍지가 끼기 때문에 자기는 꼭 이 사업이 그냥 대성공을 거둬가지고 대박을 터뜨릴 것 같은데, 그거를 자기 생각만 가지고 아니고 은행이 돈을 빌려줄 정도로 확실하냐 하는 걸 물어보는 게 은행 돈을 빌려 쓰는 겁니다. 아니면 자본시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수의 사람들이 그거 진짜 될 것 같다 라는 판단을 확인하는 게, 재확인하는 게 자본시장에서 주식을 발행해서 자본을 조달하는 겁니다. 자기 돈만 갖고 하면 중국처럼 투자하게 됩니다. 중국처럼 투자할 수 있는데 우리는 자기 돈만 갖고 투자를 사실은 할 수도 없고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자본시장에서 금리가 올라가면 투자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자꾸 이제 금리를 내리라 하는데, 그러면서 금리 올리는 짓은 또 올라가면서 나간다고요. 미국 정부도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정치밖에 모르는 사람들한테 맡겨보면 아이고 국채 발행 좀 더 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쉽게 생각하는데, 이게 굉장히 미묘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금리가 올라갈 정도로
빠른 속도로 대량의 국제 발행을 하는 것은 반드시 FIR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심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성질 같아서는 100조 추경을 하고 싶은데 20조 할까 30조 할까 이렇게 막 재고 있는 게 무작정 많이 한다고 해서 안 되는 게 그게 전부 다 금리 상승과 물가 상승을 초래하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사람들이 자꾸 국제 발행해가지고 돈을 더 쓰는 걸 놓고 야 우리 다음 세대한테 뭐할 짓을 한다는 거야. 동서고금에 다음 세대가 전 세대가 일으킨 나라 빚을 다음 세대가 갚은 적은 없습니다. 다음 세대가 미쳤다고 그거 갚습니까? 다음 세대 아니 그래? 그럼 우리 또 빚을 더 늘려갖고 또 다음 세대 그렇게 계속 다음 세대한테 빚을 늘려서 퍼내기는 짓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발간 한판 사는데 예약가에 돈을 가득 싣고 댕겨야 되는 그런 나라가 지금 실제로 많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나라가 그냥 파산할지언정 다음 세대가 나라 빚을 갚아준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에 너무 부담을 준다 그런 생각은 하지 마시고 실제로는 그런 일이 안 벌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나라 빚은 인플레로 갚습니다. 우선 올해 100억을 나라 빚을 냈는데 인플레가 예를 들어서 한 100% 일어나면 그 10년 동안에 10년 후에 그 빚을 갚는 부담은 반으로 줄어들죠. 이자를 물론 추가해서 그 사이에 이자 부담이 또 추가되겠지만 어쨌든 간에 물가가 올라간다는 것은 물가가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세금은 어떻게 됩니까? 물가가 올라가면 물가가 10% 올라가면 세금은 한 15%더 들어옵니다. 물가가 올라가면 임금 올라가죠. 임금 올라가면 여러분들이 나는 소득세가 누진세율로 되어 있잖아요. 뭐 한 연간 1억 넘어가면 거의 40, 50% 되는데 뭐 소득세가 자기 소득이 늘어나면요 자기가 내는 소득세의 세율이 자꾸 올라갑니다. 근데 실제로 자기가 소득이 늘어난 것은 그냥 인플레 때문에 늘어난 것 뿐이지 실질로 따지면 내 임금이 10% 올랐는데 그 사이에 물가 10% 오르면 자기 실제로 소득이 늘어났습니까? 안 늘어났습니까? 그런데 나라는 세금을 거둘 때 실질로 이 소득이 늘어났냐 안 늘어났냐 따지지 않고 멸목으로 늘어난 세금 소득이 늘어났으니까 전에는 10% 소득세 내는 거 요거 초과분에 대해서는 15%대 20%대 이렇게 누진세 때문에 그냥 인플레가 일어나면 나라는 세입이 그냥 저절로 들어옵니다. 이런 여러 가지네. 그리고 하여튼 그래서 나라 빚은 결국은 인플레로 갚는다고요. 인플레로 갚는데 자, 이 과정에서 이 이자 부담이 생기나 이 이자 부담은 뭐 그만하라고 그렇듯이 다시 분명히 마무리할게요. 자, 국채 이자를 받는 사람은 누굽니까? 국채 이자를 받는 사람은 부자들이죠, 그죠? 기성세대들이죠. 그동안 저축해가지고 이 돈을 은행에 예금할까, 주식 살까, 국채 살까 이 돈을 그러니까 가진 사람들, 뭔가 가진 사람들은 그거를 부동산 투자를 할까, 뭐 주식 투자를 할까, 아이고 그거 다 위험하니까 그냥 정기에 이 고민하는 사람들이 국채 이자를 다 받아간다고요. 국채 이자는 국채 이자가 아니고 국채 올라가면 다른 금리도 나와요. 그러니까 금리 상승의 부담은 누가 지느냐? 빚밖에 없는 사람들이 집니다. 그다음 대출해가지고 조그만 편의점 하나 그 사람들이 가진다고. 그다음에 부동산 정부가 지금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갑자기 불안해지는 게 이 민주당 정부가 집권하면 부동산 가격은 폭등한다는 그런 미신이 있는 모양이에요. 근데 정부가 부동산 가격 상승에 실패하면 있는 사람은 이득입니까? 손해입니까?
집 있는 사람은 신나요. 집 없는 젊은이들이 은행 융자를 그냥 연걸 투자해가지고 돈을 마련해서 집을 샀는데 그게 생각처럼 집값이 안 오르면 어떻게 됩니까? 네. 이자는 또 받고만 나가는데. 근데 이 없는 사람들이 물가 상승과 보험료의 부담은요, 없는 사람들이 고스란히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해야 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투자 활성화, 투자를 위해서나 아니면 국민들을 위해서나, 네? 하여튼 금리 상승과 물가 상승을 초래하는 그 어떤 짓도 있는 사람한테만 좋고 없는 사람 죽이는 짓이다. 그런 일이 절대 벌어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금리와 물가 상승을 초래하는 1번이 뭐예요? 확실하게 금리와 물가 상승을 초래하는 1번은 국채 발행, 국채 과도한 발행입니다. 나라가 빚을 지면 안 된다는 것은 바보 같은 생각이죠. 우리 대통령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빚을 지면 안 된다는 게 아니고 너무 다른 속도로 빚이 늘어나면 금리가 오른다. 자본시장을 자극해서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게 만드는 그 선을 넘지 말아야 된다. 그거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 선을 안 넘으려고 30조 너무 많은 것 같은데 20조만 하지 뭐 이런 논의를 하고 있는 일단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 금리가 높아지면 투자가 안 되죠. 이것은 결국은 나라가 한 시점에서 돈 가능한 자금은 한정되어 있는데 나라가 부채로 너무 많이 땡겨가면 기업들이 회사채를 발행하거나 아니면 어쨌든 기업이 땡겨 쓸 수 있는 돈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기업이 돈을 땡겨 쓰는데 코스트가 높아집니다. 금리가 높아져서.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나라가 돈을 땡겨 쓴 것만큼 기업이 투자하기 어려워집니다. 투자를 나라가 그나마 그 돈을 땡겨가서 그거를 투자를 하면 괜찮아요. 근데 나라는 대체로 돈을 땡겨가면 소비를 합니다. 그렇죠? 특히 단기간에 효과가 눈에 보이게 만들려고 하면 소비가 더 다르거든요. 즉각 경기가 활성화되는 느낌이 듭니다. 끝나고 나면 아무것도 없어지긴 하지만. 네? 그래서 금리가 오르고 물가가 오르게 하는 범위 안에서 하려고 저렇게 애를 쓰고 있는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런 문제를 다 떠나서 아주 좋은 투자는 외국인 투자였지. 외국인 투자. 옛날에 우리가 우리나라가 했던 돈이 없을 때는 외국인 투자 유치에 굉장히 진심이었는데 요즘 외국인 투자 유치 하려고 하는 건지 하려고 안 하는 건지 그렇게 목을 메고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세계에서 1인당 GDP 1등, 2등이 어느 나라냐면 싱가포르하고 아일랜드. 싱가포르 아일랜드가 서근히 비서근히 한 1인당 13, 4만 불선에서 그러고 있는데 아일랜드, 싱가포르는 자기 나라 기업이라고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상 그냥 공문 관계가 아니죠. 자기 나라 기업 없이 오로지 외국인 투자만 유치해놓고 세계 1등, 2등을 닦은 것은 저는 국을 만들었습니다. 방법 법인세 바꿔줘서 전 세계 기업들이 거기 와서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수 경제 그 나라 가면 아주 괜찮은 경제들을 피워나는데 자기 나라 기업이 없어서 그 문제들을 쓰는 사람이 없어서 인재의 값이 인천에요. 인천에 그래서 알고 제가 만들 때 인천에 복지관을 유치하려고 무슨 애를 하나도 안 됐습니다. 하나도 안 된 게 알고. 그렇죠. 외국인 투자 유치가 안 됐죠. 외국인 투자 유치만 바이오 비행으로 됐는데 그거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을 만들 때 내가 서비스 산업 중심으로 고부가 가치 지식집약적 고부가 가치 서비스 산업 대표적인 게 뭐죠? 금융산업. 송도를 동북아의 홍콩과 싱가포르의 부동산은 송도를 동북아 국제금융 중심지로 만들겠다
하는 꿈을 가지고 노무현 대통령이 시작하신 거란 말이에요. 이게 결국 끝나는 법을 만들기 때문에 실제로는 노무현 대통령인데 그 투자가 외국 바이오 쪽은 외국인 투자는 조금 들어왔죠. 제 기억에 바이오 쪽은 외국인 투자는 좀 들어왔습니다. 근데 도대체 속도에 제일 많이 일어난 투자는 건설 투자예요. 아파트 투자. 누가 아파트 지으라고 속도 만들었어요? 그거 아니라고요. 세계 최고급 지식 기자들 그런 뭐가 같이 산업 유치하라고 금융산업이나 이런 거 유치하라고 만들어놨더니 결국 된 게 이제 바이오 정도 된 겁니다. 바이오 하나 정도 됐는데 그런데 바이오 외국 바이오 기업이 속도에 와서 뭘 한다고 했길래 제가 그때 물어봤어요. 이제 딱 생각하니까 그런 생각이 나는데 야, 너 도대체 한국에 지금 외국인 투자가 너무 안 들어온다. 외국 기업들이 투자 안 하는데 누구는 뭘 보고 그냥 뭘 보고 여기에 들어왔냐. 아, 한국이 그 사이에 생명공학, 생물공학 이런 쪽에 대학 졸업자는 많이 키워나가는데 그 분야의 산업이 발달 안 해가지고 가방값이 싸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 들어오면 상당히 질이 괜찮은 생명과학 분야의 인재들을 땅값에 쓸 수 있어서 인력 보급더라고요. 바람이 보급 인재가 투자일치 않았다는 게 최고다. 그 이외에 다른 얘기도 있었지만 어쨌든 싱가포르 아일랜드는 외국인 기업 투자만 가지고도 세계 최고의 보급을 유치했다. 세계 최고의 보급을 만들었다. 그거 한국 짓을 하고 있는 게 이제 두바이이고 그다음에 대만은 보면 자기 나라 대기업은 TSMC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어디 기업들을 IT, AI 쪽에 기업을 투자하는 도대체 우리나라는 왜 외국인 투자 유치에 이렇게 관심하냐 자, 보시죠. 우리나라 기업이 외국에 가서 투자하는 게 왜 바람직합니까? 네? 외국 기업이 우리나라에 가서 말이 안 되죠. 저는 우리나라 기업이 외국에 가서 외국 젊은이들을 위해서 일자리 만들어준 거고 외국 기업이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 일자리 만드는 거. 이런 젊은이들이 취직이 될 리가 있습니다. 엄청난 일자리 역도, 일자리 유출이 벌어지고 있구나. 일자리 유출이 벌어지면 어떻게 돼요? 인재도 따라갑니다. 인재가 심합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일으켜서 외국인 투자는 외국인 투자는 투자를 일으켜서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우수한 인재들이 국내에 남는데 이제는 조기까지 이런 식으로 제가 돈 땅을 하면서 돈 얘기 충분히 했으니까 땅 얘기 이것저것 땅값이 우리나라가 전 지구에서 가장 비싸다고 지금은 최근에 그런 문제가 안 나와서 모르겠는데 전에 10몇 년 전에 어떤 친구가 개발을 해봤는데 한국 공개를 하는데 한국 세계 최고 가격 공개를 나오더라고요. 우리나라 땅 팔면 미국 산다고 했어요. 그 정도로 우리나라 땅값이 비싸요. 제가 최근에 본 자료는 우리나라 농계의 평균 가격은 미국 농계의 평균 가격의 30배 비싸다. 옛날에 그 얘기 나올 때 일본은 팔면 미국 두개 산다고 그랬어요. 일본 집값이 하도 땅값이 하도. 근데 그 이후에 일본은 어떻게 됐어요? 일본이 10년 후에 해가지고 싹 해가지고 부동산 가격이 그냥 막토막 나고 우리나라 경상들 일본 가서 골프 안 살 정도로 땅값이 떨어져서 지금은 안 그럴 겁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도 그런 고지가가 유지되고 있어요. 고지가는 대한민국 경제의 암과 같은 정도. 네?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짜장면 드시면서 짜장면 값 비싸다는데 그 짜장면 값에 굉장히 많은 부분이 건물주한테 주는 임대료입니다. 오죽하면은 건물주 밑에 건물주 있다고 했어요. 이게요. 자, 기업이 투자를 하려고 하면 적어도
그냥 사무실 하나 있으면 되는 그런 업종은 아니고 땅이 필요한 업종들은 한국에 필요합니다. 공장을 지어야 되고 리조트 만들고 호텔 하고 땅이 필요한 기업들은 땅이 필요한 업종에서 대한민국에서 투자가 일어나는 것을 가장 중요한 게 도시화라고. 그 다음에 자, 집가가 비싸니까 우리가 자꾸 아파트 값이 비싸다고 생각하는데 아파트 값 비싼 건 아닙니다. 서울의 아파트 지어나 여수의 아파트 지어나 평당 건설단가 똑같아요. 땅값의 차이입니다. 강남에 아파트 지으면 다른 데 아파트 짓는 것보다 건설 단가가 두 배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그 땅을 그 땅값이 그렇게 비싸요. 그러면 이렇게 집값이 비싸지면 땅값이 비싼 것 때문에 집값이 비싼데 집값이 이렇게 비싸면 어떻게 됩니까? 대한민국 노동자들이요. 대한민국이 일본보다 임금 수준이 높잖아요 지금. 우리가 일본보다 임금 수준이 높다고요. 임금 수준 높은 것 자체가 투자가 일어나는데 굉장한 또 장애 요인인데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어쨌든 아까 그래서 우리나라 노동자가 일본이나 대만 전문 통계는 제가 비교를 하니까 일본 대만보다 임금 수준이 높지 않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맨날 불만이 뭐 불락하고 그냥 더 올려달라고 그러고 대통하고 또 하고 이러느냐? 딱 세 가지입니다. 첫째, 집값이 너무 많아요. 무거비가 너무 많아요. 그 다음에 식비가 너무 많아요. 너무 먹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왜냐? 우리나라 쌀값이 국가 가격에 비해서 비싸고, 우리나라가 쌀 수입에 530%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우리가 6점 몇 배, 537%가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쌀값이 국제 가격에 6.3배가 비싸면 외국 쌀이 수입되는 걸 막으려고 하면 530% 관세를 매기면 100원짜리 쌀 수입하면 국내 가격이 630 되겠죠. 하여튼 그런 생각이 우리나라 먹는 그 가격이 너무 보호한다고 그래서 앞에 너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토지 공급을 막고 있는 것은 농업 규제가 제일 크거든요. 농지 전용 규제를 한단 말이에요. 농지 전용, 임야 전용 토지의 용도를 규제해놓고 도대체 다용 토지를 새로 구하기가 어려워요. 이미 쓸 수 있게 풀려있는 다용 토지의 가격은 너무 비싸고 그럼 지금 싼 값에 토지를 새로 공급할 수 있는 길은 임야나 농지를 전용하는 공공자들이 말하는 교육비가 학교육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그거 부담 때문에 병원도 안 하고 애들도 안 돈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땅값이라는 게 이렇게 2차, 3차 거쳐가지고 한국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생각해보면 이거는 그냥 암과 같은 존재예요. 방법은 뭡니까? 땅을 자유롭게 해주는 겁니다. 공급이 늘어나는 값이 안 떨어지고 되니까 토지 공급을 왜 안 늘리냐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농지 전용을 막고 임야 전용 그렇다고 해서 이게 상상한다는 거예요. 농지 임야를 마음대로 전용해서 그 생산적인 농업에 쓸 수 있게 이렇게 땅을 자유롭게 해주면 그것은 큰일 날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안 납니다. 안 납니다. 왜냐? 지금 이제 우리나라 경제가 하도 이제 그러다 보니까 힘이 빠져가지고 땅을 쓰겠다는 생각도 별로 없어요. 네? 아니 뭐 60년대, 70년대, 80년대처럼 폭발적으로 성장할 때는 끝없이 땅이 더 필요했는데 공장지역 땅이 필요하고 아파트 지금요. 지금 투자하는 사람이 있어야 땅이 필요할 거야. 땅을 필요하는 사람이 있어야 돈이 전용할 거야. 그리고 또
내가 공장을 짓고 싶다. 나주 평야 한 가운데에 가서 공장 지었거든요. 불가능한 얘기예요. 도로도, 수도도, 전기도 이렇게 안 들어가 있는 인프라가 없는 땅은 어차피 전용이 안 됩니다. 어차피 토지가 전용되는 것은 이미 개발된 지역의 경계선에 있는 조금만 그냥 100m만 전장하면 전기도 들어오고 수도도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자 전용되는 양은 경제가 발달하면 나가지고 경제가 지금처럼 침체하면 아무도 못 땅 사업하려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거꾸로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가 땅이 필요했는데 농지 전용이 묶여가지고 안 했어요. 네? 심지어는 그린벨트도 다 풀어가지고 있어요. 필요하면 그린벨트도 풀고 농지가 다 풀어가지고 다 했다고요. 만약에 그 토지 이용 규제 때문에 못했으면 오늘날 하는 게 없는 거예요. 차이는 뭡니까? 결국은 필요할 때 그게 필요하면 다 전용해서 썼는데 아이고 보고 내가 그냥 엄청 시간이고 몇 년 시간 더 걸려서 한 거지. 예? 토지 이용 규제 때문에 이 얘기만 해도 한 시간을 할 수 있는데 특히 그린벨트처럼 여러분들 그린벨트가 대한민국의 녹지를 한 푼이라도 더 보존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깜깜한 소리입니다. 네? 그린벨트를 못 쓰게 하니까 결국은 그린벨트를 넘어갔었다고. 그래서 아니 딱 서울에 딱 그린벨트 둘러쳐놓으니까 그걸 넘어가서 과천을 만들고 넘어가서 방정식을 만들고 넘어가서 하나씩 만들고 하나씩 알고 시 전체 땅에 엄청 많은 부분이 알고 그린벨트인데 자 그냥 쉽게 예를 들어서 과천시를 만드는 케이스를 과천시를 만들었는데 그 과천시를 만드는 그 땅은 그림 아니었느냐고 그 땅도 농지아이가 있냐 했어요. 새로운 토지의 공급은 오로지 어디서나 녹지아이가 있냐인데 그린벨트에 만들었으면 남태를 넘어가는 토지를 2차선에서 8차선으로 8차선, 10차선 열리더라도 녹지 훼손을 안 해도 됩니다. 통은 그리만 해주고 녹지 훼손의 양을 늘렸을 뿐이지 녹지 훼손의 위치를 바꾸었을 뿐이지 녹지 훼손의 경량은 뭐에 의해서 좌우된다? 수요에 의해서 좌우된다. 그거를 해야 될 필요가 있으면 무슨 수를 써서는 결국은 그리고 대통령이 앞장서서 하잖아요. 녹지 훼손은 제일 먼저 그린벨트 훼손한 게 노동부 대통령이잖아요. 올림픽 핑계대고 막 하나님 노동시 회장 만들고 그때 이제 제가 체육시설은 그린벨트 아니고 그 다음에 뒤에 내려오고 이제 뭐 신혼부부 집 마련한다고 그린벨트 들고 아니 그 이후에 부동산 대책할 때마다 그 토지 새로 토지 어디서 찾아냈겠어요? 서울보건에는 그린벨트 만들었어요. 어차피 사무적으로 하느냐 가정적으로 하느냐 그 차이밖에 없는데 가정적으로 하면 토지의 공급이 많으면 토지의 공급자들이 자기가 팔라면 값을 깎아야 팔 수도 있잖아요. 네?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많아야 값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토지에 회장님 죄송합니다. 사람 얘기를 조금 하죠. 사람 얘기 중에서 교육 그냥 고급 그게 아니고 일반 이게요 노동자를 위한다고 하는 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노동자를 위한다고 하는 이들이 다 투자를 써야 합니다. 투자와 이자를 써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제일 최근에 문제가 되는 게 주 52시간 근무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나갔습니다만 주 52시간 근무를 모두에게 모두가 그때요 업종마다 노동 강도가 다 틀리죠.
주 52시간은 크면 주 40시간도 화학제철에 도로 앞에서 샘물을 다루는 그 사람들도 30분마다 1시간 쉬어야 돼요. 특종에 따라서 녹음 정보에 따라서 녹음 시간과 휴식 시간 이런 거 이게 하고 있는데 좌우지간 일주일에 52시간 이상 어떤 경우에도 일을 더 시키면 안 된다 라는 규제를 했습니다. 그걸 딱 뒤집으니까 누구도 일주일에 52시간 이상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녹음 규제를 공정에서 제일 모든 녹음 규제는 사용자를 규제한다고 만들었는데 그것이 결국은 노동자도 같이 규제한다. 네? 최저임금 있잖아요. 사람을 쓰는데 얼마 이하 임금을 주고는 사람을 써서는 안 돼. 하고 사용자를 규제를 했잖아요. 딱 뒤집어 보면 너 취직하고 싶어도 얼마 이하 갖고는 절대 취직하면 안 돼. 그걸 규제를 하는 겁니다. 최저임금 규제의 원래 뿌리가 네? 흑인 노동자들이 남부에서 남북전쟁 이후에 해방된 흑인 노동자들이 북부 공장지도를 이주해가지고 딱지 배낭 공장에서 일하던 식으로 네? 나 매일 주고 재워주면 무제한 일을 할 테니까 나좀 매일 살려주시오 하니까 북부의 기존 백인 노동자들이 뒤집어져서 그렇게 싼 값에는 취직을 못하게 만드는 게 최저임금입니다. 네? 지금 최저임금을 못 받는 노동자가 몇 명인지 아세요? 이건 통계는 아니고 추계입니다. 노동연구원에서 정부기관에서 하는 추계가 제일 많이 올라갔을 때 330도 몇만까지 올라갔는데 지금도 한 300만 이상의 노동자가 최저임금을 못 받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최저임금이라는 게 몰라서 가만히 있겠습니다. 최저임금 받겠다고 우리 고용주를 고발하면 그 사람이 못 나가버리니까 가격이 못 나가버리니까 아니 나는 이 임금 받고라도 일자리 있는 게 좋지 하는 공인이 300만이 있다는 것을 정리. 그 다음에 주 52시간 이상 일을 못하게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투잡 끼는 사람들이 한 56만 되거든요. 50만 그것도 통계는 아닙니다. 전문가들이. 근데 투잡 끼는 사람들은 몸으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는 52시간 이상 일을 할 수 있고 이걸 해야 돼. 하고 싶어. 근데 왜 못하게 해? 그러면 투잡 끼면 한 곳에서 52시간 이상 일하는 거하고 얼마나 불리하죠? 첫째, 세컨 잡에 가서 할 때는 할증 임금 50%를 못 받습니다. 그죠? 여기서는 40시간 이상 일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50% 할증 임금 못 받아요. 그러면 여기서 10시간 날린 걸 저기 가서 세컨드 잡에 가가지고 벌려고 15시간 일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왔다 갔다 하는데 자기하고 시간 안 걸립니다. 이 56만 입장에서 보면 이 투잡 이런 노동자들 입장에서 보면 이 52시간 규제라는 게 야, 사용자는 일을 못 시키게 하면 되지. 왜 내가 일을 못하게 하냐. 여기 들어갔습니다만, 한국은요, 거의 첨단 기술 산업 쪽에 특히 AI 나고 IT 쪽의 테크 기업은 구급육이 약 30.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저녁 9시에 출근하고 일주일에 6일이라고. 주 몇 시간이죠?